자, 오늘부터 좀 비가 좀 많이 예보되어 있어서 아마 오늘 수업이 끝나면 학원에 머물러야 되겠지만 집으로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오늘 내일이 상당히 좀 비가 많다고 그래요. 경기도 지역에 뭐 250mm까지. 또 워낙 뉴스에서 심각한 보도를 해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비가 올 거다, 막 이런 정도로. 그래서 상당히 또 그래서 한 12시부터나 좀 비가 올 줄 알았더니 이게 좀 출근 때부터 이렇게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좀 그렇게 비가 좀 많이 온다니까 아무튼 갈대로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지금 이번 달에는 좀 문학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 문학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문학 일반론, 문학 일반론에서는 뭘 배웠었죠? 오늘 새우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렇구나. 새 인물들이 좀 있어서, 그러죠. 특별히 7월 둘째 주부터 나온 이유는 우리 남학생. 네. 그랬어요. 그랬구나. 자, 어쨌든 반갑고요. 또 있습니까? 또 우리 남학생도 그래요. 새로운 인물 같아요. 우리 남학생도 새로운 인물이죠. 직렬은 뭡니까? 직렬. 준비하는 시험. 9급 공무 행정직. 그렇구나. 우리 뒤에 남학생은 교육행정직. 행정직. 좋습니다. 아무튼 딱 보니까 뭐 정말 또 이렇게 말하면 욕이 될까 싶어서 조심하게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그냥 정말 공무원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또 사람들 그러잖아요. 또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그러거든. 공무원이 되어서 공무원 생활하면 나름대로 적성에 좀 맞겠다라는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더라고요. 자기 적성에 따라. 물론 그거에는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좀 그러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어찌됐든 간에 생각해 본다면 문학에 있어서의 일반론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지난번에 문학 일반론, 문학이라는 것은 뭘 문학이라고 했죠? 수업을 진행하는 그 방법 다 알고 있죠, 우리 남학생들. 어떻게 설명 들었어요? 세 번 설명 들었어요? 국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된다는 걸? 안 들었습니까? 오전 약 3시간 정도는 일반 진도별 강의를 하게 되고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는 요즘에 한자가 좀 중요하게 돼서 한자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그런 어떤 교재나 프린트물을 통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한자 어떻게 좀 급수 따놨습니까? 안 따놨어요? 우리 뒤에 남학생은? 안 해요? 우리 남학생은? 안 따놨습니까? 원래 한자 한 번도 안 봤다. 한자 보긴 봤지만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다. 다 안 했습니까? 처음입니까? 그래요. 근데 요즘에 그 시험이 그 한자가 필수가 되어서 계속해서 2문제 이상이 나오고 있어서 한자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자 하는 차원에서 본 학원에서는 한자를 국어와 한자, 원래 국어의 체계 속에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있어요. 그 중에 뭐가 들어가 있다? 한자가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자가 뭐 중국의 어떤 뭐 문자로 인식하지만 중국어가 아니죠. 중국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어 속에 들어있는 한자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한자가 52.8%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죠. 프로테이지를 보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우리 쓰고 있는 말 가운데 조사나 뭘 빼놓고는 어미 뭐 이런 문법적인 어떤 형태수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한자어일 정도로 그렇게 한자가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그 한자가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언어 생활에서는 그대로 서로 의사소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험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지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오늘 시에 대해서 좀 더 집중 분석한다고 했죠. 이때 대답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죠. 대답 좀 해주시고 또 촬영을 해서 계속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부담이 되기도 해요. 그럼 뭐 실수하면 또 안 된다라는, 왜냐하면 영혼이 남잖아. 그 유튜브에 한번 올라가면 영혼이 남더라고 보니까 내가 뭐 옛날에 좀 지우고 싶은 영상들도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내 스스로 내 영상을 보는 것은 좀 쑥스럽기도 하고 잘 보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도 이게 촬영하는 것이 계속 올려지고 있어서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뭐 이럴 정도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긴장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떤 소위 역동적인 수업이 되기 위해서 한 번쯤은
그렇게 대답도 해주고 여러분들의 소리가 이 마이크로 빨려 들어가서 영원히 여러분들도 목소리가 남을 수 있도록. 얼굴은 남지 않잖아. 그런 걸 어쩌다가 앞에 앉은 분들 뭐 여기 앉아 있는 분은 뭐 보일랑은 모르겠다. 에? 뒤통수가.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영상을 들으면서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서치해주거나 아니면 뒤를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해서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을 이게 좀 있다 학생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학생들의 뒷머리지만 뒷머리가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게 차이가 있더라고. 나는 그냥 선생님만 나와서 막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 우리 학생들의 뒷모습, 앞모습 말고 뒷모습 정도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그 영상에 들어가고 싶으면 한번 일어났다 앉은 것도 괜찮잖아. 뭐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거지만 일부러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 신청자 있으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요. 아니면 신청자가 정말 있다면 이 앞에 나와서 한번 얼굴을 전면으로 공개하는 그런 시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문학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문학이란 게 뭐였죠? 문학이란 글로서 배우는 거예요. 글로서 배우는 거. 그래서 글로서 배우기 때문에 원래 문학의 목적은 교훈적 측면이 강했다. 글로서 좀 가르치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다. 유의적인 측면보다는 뭔가 좀 가르치는 뭐 그런 어떤 지적 작용으로서의 문학이 처음에 나왔다. 그러다가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재미가 있어야 읽을 거 아니야. 그러지? 그래서 독자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또 재미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쾌락적 기능이 또 거기에 추가됐고. 그러나 문학이라는 것이 어느 기능만을 추정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쾌락적 기능과 교훈적 기능의 가치. 그래서 어차피 독자적 입장에서는 재미가 있어야 읽고 읽은 뒤에 뭔가 남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자연스럽게 교훈적인 것을 스며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문학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기능은 절충적 기능, 종합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을까요? 물론 요즘에 와서의 시험은 뭐 그런 문학의 기능을 묻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이제 문학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또는 뭐에서 문학의 어떤 기원설적 측면을 보면 가장 궁극적인 기원설이 자기 표현 본능설이거든요.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또 때에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하겠죠. 물론 표현의 양식은 달라요. 표현의 양식에 따라서 뭐가 있어요? 시가 있다든가 소설이 있다든가 희곡이 있다든가 수필이 있다든가 이렇게 장르가 나누어진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런 장르에 대한 이해까지 했어요. 그렇죠? 장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은 대상 세계를 갖다 자아화한다. 주관적 인식화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계의 자아화 과정이다. 반면에 그에 대응될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세계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대상적인 어떤 사실적인 어떤 세계에 대해서 나의 어떤 생각을 좀 맞춰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자아의 세계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 장르 소설과 희곡은 각각 자아와 세계와의 뭐의 갈등 중심, 무슨 중심? 갈등 중심의 문학. 자아와 세계의 갈등 중심 문학이 바로 뭐였다 같이? 그렇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참고해도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학적 장르 이외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어요? 물론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대체적으로 다른 장르, 시나 소설이나 희곡 같은 경우는 각각 작가 자신이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그런 대리인이 있죠. 그런데 시에서는 시적 화자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에는 다 같이? 뭐에는? 소설에는 서술자라는 게 있죠. 수필은 나라는 게 있죠. 나가 뭐예요? 그렇죠. 수필에서 나는 작가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르에 비해서 작가적 중심에서 본다면 가장 직접적인 전달 문학이 뭐다? 수필이다. 그래서 수필은 약간 양상이 다르다. 그래서 소설에서 나와 시에서의 나는 허구적인 그런 대리인, 작가에 의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인물이지만 수필에서의 나는 작가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장 지엽적이지만은 뭐 지엽적인 어떤 문제 유형이 될 수 있겠지만 가끔은 시나 수필 또는 소설과 수필 각각 지문을 설정해 놓고 그 속에 뭐가 나올 때, 나가 나올 때 그 나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나 소설에서 나는 허구적인 대리인,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누구는 수필이 나는 작가 자신이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이런 식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예컨대 이상의 권태라는 수필이 있고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둘 다 1인칭 형태로 나와요. 그럴 때 이 나에 대해서 밑줄 쳐놓고 그 나의 관계를 가장 옳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옳게 설명한 것은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기도 했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상의 수필 권태에서의 나는 누구다? 이상의 수필 나에서의 권태, 나에서 나오는 건 뭐였어요? 그게? 이상의 수필 나는 결국 뭐냐면 권태에서의 나는 작가 자신이라고 했죠. 소설에서 나는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적인 대리인.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거 기본적인 어떤 문학에 대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학에 있어서 요즘 최근에 와서 이제 뭐 최근이 아니라 문학하면 문학에 있어서의 가장 대표적인 출제 유형은 문학의 감상이죠. 감상. 뭐 시가 됐던 소설이 됐던 그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감상 방법. 감상 방법이 뭐냐? 문학 이해 관점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학 이해 관점에는 외재적 접근 방식이 있고 뭐가 있다? 내재적 접근 방식이 있다. 외재적 접근 방식이라는 것은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외적 조건을 통해서 작품을 이해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죠? 외재적 접근 방식이다. 그래서 외재적 접근 방식은 뭐예요? 반영론이랄지, 뭐 효용론이랄지, 그다음 뭐가 있다? 다 같이 표현론가 더 있지. 작가 중심으로 이해하느냐, 작가의 어떤 의도, 작가의 삶을 통해서 작품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표현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작가가 살았던 어떤 시대적 환경을 통해서 작품을 이해하고자 할 때가 있겠죠. 그것이 무슨 론? 다 같이 반영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한 그 작품을 대하는 독자들의 어떤 감정을 통해서 작품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다 같이 효용론이다. 자, 이런 외부적인 요소를 다 떼어놓고 외부적 요소를 떼어놓고 오직 작품 자체만을 가지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더라? 그렇지, 존재론이다. 또 다른 말로 절대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 조,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와, 얼굴 보여줘서 고맙고. 자, 어찌됐든 그렇다는 걸 기억을 좀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나 어떤 관점을 어느 한쪽만을 가지고 작품을 보게 되면 다소 편견적인 차원이랄지 또는 객관적인 어떤 작품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겠지. 뭔가 오류가, 감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객관적인 문학적 이해 관점은 뭘로 많이 하더라? 종합주의적 관점. 어느 한 관점을 치중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네 가지의 관점을 적절히 활용해서 이해하는 것. 요즘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물론 존재론적 관점으로서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존재론적 관점. 작품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대체적으로 어떤 시대적 환경 또는 작가,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다 공부하지 못했잖아. 그래요. 작가, 우리가 이육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의 작품의 경험은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의 그런 어떤 수능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공무원 시험도 대체적으로는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인 한 80% 정도의 그런 출제 경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굳이 문학사를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작가론을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안다면 좀 더 도움이 되겠지. 작품을 분석하고 작품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풀지 않아도 될 만큼 요즘에 시험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작가론 또는 문학사 30년대 40년대 이런 것들의 특징을 몰라서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학의 관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문학에 또 미의식이 얘기했죠. 문학에는 아름다움의 요소가 있다. 그 아름다움의 요소는 그게 네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래서 융합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있을 것과 있는 것이 융합관계로 설명할 때도 있고, 또는 상반관계, 반대관계로서 설명되는 것이 있다고 했죠. 융합관계로 설명할 때는 뭐가 있어요? 순고미와 우아미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있는 것이 있을 것으로 융합되어 나타난 미의식을 순고미, 있을 것이 있는 것으로 융합되어 나타난 미의식을 우아미다. 여러분들 현실에 만족합니까? 지금 삶에 여러분들 충분히 행복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다 진짜? 우아합니다. 근데 나의 행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삶을 지향하는 것은 뭐에다 같이? 물론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게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일일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일종의 순금이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도 극복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의가 있고, 지금에 있어서 겪는 어떤 고통 같은 것도 또는 아픔 같은 것도
또 시련도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알겠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종의 보면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종의 아름다움이 순금에 좀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또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있을 것을 다 이루고 삽니까? 못 삽니까? 살지 못할 때 있죠. 그러다 보면 그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한계성을 인식하게 되고 좌절과 절망, 슬픔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와 관련된 것이 바로 비장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도 상당히 좀 쇼킹했던 몇 년 전에 어느 날 내가 가족을 데리고 어느 펜션을 얻어서 어머니와 같이 가족들이 추석날 머물고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녁 늦게 이제 뭐 그런 데 가면 잠이 잘 안 오잖아. 그래서 TV를 들었더니 좀 명절 좀 되면 막 그때 막 여러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어디 있어? 그때 누가 했느냐면 나훈아라는 가수가 쇼를 하더라고. 나훈아 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틀어드리거든. 근데 거기서 아주 색다른 노래가 하나 발표돼요. 그러더니 뭐냐면 갑자기 막 테스 형 그러는 거야. 막 테스 형, 뭐 테스 형. 그래서 뭐야? 막 그랬더니 뒤에 가서 나도 쇼킹했죠. 소크라테스라고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래? 알겠습니까? 그 속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대체로 세상이 왜 이렇다라고 하는 거. 왜 이래? 그때도 어떤 시대적으로 어떤 분위기에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그 노래가 유행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유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럴 때 나타나는 것,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뭔가 보는 것,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알겠습니까? 비판적으로 보는 것, 이럴 때 무슨 미? 골개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아미는 현실을 긍정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골개미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있을 것을 지향하지만 있을 것을 이루지 못할 때 갖는 슬픔, 비장미겠고, 있을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을 긍정할 때 나타나는 미의식이 바로 뭐다? 골개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됐죠? 문학의 미의식도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 어떤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자, 세 번은 좀 미안하지만 지난번에 받았던 또는 지난번에 촬영됐던 수업을 한번 듣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지난번에 진도 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 인강 유튜브 들어가면 나와 있고요. 본 우리 학원의 홈페이지도 아마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인강은 시작. 공인강 시작. 공인강 국어 임재진, 재진 국어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배우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시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했는데 시에 대한 어떤 해석과 관련돼서 해석 원리. 자, 그걸 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시 해석과 관련돼서 작품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특히 시의 해석. 시의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시를 갖다 접근할 때 일단 제목이 좋았다면 제목을 봐라. 뭘 봐라? 지난 잠깐 설명했죠? 제목을 봐라. 제목이 대체적으로 뭐가 될 가능성이 많다? 중심 시어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 중심 시어를 통해서 무엇을 구현하려고 했는가? 무엇을 형상화하려고 했는가? 형상화는 뭔가를 대상을 어떤 구체화시킨다는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것이고, 이해됐나요?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을 구체화시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심 시어점에서 형상화라는 개념 기억을 해둬야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정리됐나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김소리라는 사람의 진달래꽃이라는 시 있어 없어? 있지. 김소리의 진달래, 제목이 진달래꽃이잖아. 그래요. 진달래꽃을 통해서 무엇을 형상화 시키려고 했는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결국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는 문학이 다 그렇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무엇을 표현한다? 시는 우리 시의 장르 특징에서 배운 적이 있죠. 정서를 표현하는 거죠. 뭐다 시작? 정서. 그러니까 그 정서가 중요하죠. 시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정서가 중요해요. 정성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중심 시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정서, 그 정서를 구체적으로 뭔가 표현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접근할 때 그래, 뭐 제목이 있어. 그리고 그 제목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정서는 무엇일까? 알겠지? 그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고, 그 정서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어떤 영역 속에서 설정되는, 즉 다시 말해서 작품 속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느끼는 정서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렇게 상황이 주어졌지. 똑같이.
고시학원이라고 하는 어떤 환경, 이 교실 안에 여러분들 같이 있잖아. 같이 있는데 저마다 느끼는 어떤 감정은 같다, 다르다? 다를 수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을 엿보는 거란 말이야. 이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물론 보편적인 감정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특별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캐치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정서. 그럼 정서를 갖다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 정서를 갖다 보기 위해서는 이것도 좀 가운데다 좀 적어야돼. 정서를 표현한다. 정서를 갖다 표현해. 정서를 구체화시키는 거죠. 알겠지? 그 정서를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는 알아야 돼? 제가 막 주로 이게 색분필 잘 안 쓰는 사람이라 좀 칠판에 있어서 분위기는 줘서 화려하지 못합니다. 알겠어요? 좀 그걸 좀 이해하고. 어떤 선생님, 우리 영어 선생님 그렇게 하나요? 색분필 잘 활용하시나? 하셔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칠판도 상당히 넓게 사용하죠? 키가 크니까. 저 위에까지. 모 학교를 가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가끔 늦게 수업을 나오면 현관문을 잠궈놨어요. 위를. 안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 원장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쫙 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키 작은 것이, 그때 좀 그게 불편하더라고, 그때. 그거. 우리는 어떻게 안 되잖아. 뺑 돌아가야 돼. 근데 이렇게 탁 위에 탁 열고, 그때가 좀 불편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래가 공기가 좀 탁할까? 위에 공기가 탁할까? 위? 그럴 때는 이제 괜찮잖아요. 알습니까? 나쁜 공기를 다 흡입해서. 자, 어쨌든 간에,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기가 좀 아마 원장님 키에 맞춰서 이게 칠판을 해놓은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나 같은 작은 사람이 여기 와서 강의할 줄 몰랐겠지.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 다 같이 뭐다 시작. 상황이라는 거. 이해됐죠? 상황.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 느끼는 감정은 같을 수도 있고 대부분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 상황을 포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상황에는 뭐가 있을 수 있어? 이 상황에는 긍정적 상황이 있는가, 부정적 상황이 있는가 중요하겠죠. 자, 이건 뭐 어느 정도 이제 하다 보면 뭐가 있어야 다 같이? 물론 약간 비과학적인 말이긴 합니다. 느낌적 느낌.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거, 뭐라는 거 다 같이? 느낌. 딱 보면 이게 좀 느낌이 좀 부정적이구나, 뭐 긍정적이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정서고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뭐가 있다. 이런 정서와 돼서 대응 방식 있죠? 대응 방식 중요하죠. 대응 방식. 이 대응 방식이 뭐가 된다? 태도라고 하죠. 태도. 저기 됐나요? 태도. 그래서 어떤 시적 화자가 조해지는 상황. 이것은 이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고요. 시적 화자. 그다음에 시적 대상. 내 이야기가 아니라 시적 대상이 처해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겠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내가 대체로 보게 되면 나의 어떤 고백적 형태로 나오는 것은 시적 화자가 직접 나일 수 있는 것이지만 또 대상에 대해서 나올 때는 대체로 관찰자 입장, 소설을 보면 1인칭 관찰자 입장에서 나가 나올 때도 있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감정? 대상의 감정이 중요할 때도 있고 그 대상을 보고 느끼는 또 나의 감정. 이것이 이제 같으면 동병상련이라고 하지. 뭐라고 얘기한다? 동병상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그 시를 갖다 감상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다 나왔지? 제목을 좀 보라. 알겠지? 일단 제목. 그래? 이 진달래꽃이란 말이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진달래꽃? 그 진달래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 진달래꽃은 다차적으로 뭐에다 하지? 붉은 거죠. 붉죠? 붉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열, 어떤 사랑,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죠? 그런 것들이거든. 사랑과 정열이다. 그럼 사랑과 정열이라는 어떤 정서를 어떻게 들어야 되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상황이 있다. 상황을 보니까 뭐냐?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보내 들이오리다. 나를 버리는 상황이다. 나를 버리는 상황 속에서 갖는 사랑이란 말이야. 야, 대단한 사랑이다. 쭉 내용을 보니까 상황은 부정적이었죠. 그렇죠? 이별이라는 어떤 상황이 부정적이었지만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갖는 마음은 뭐냐?
아주 헌신적인 사랑의 마음이죠. 알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요. 이렇게 이제 읽다 보면 상황은 부정적인데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 갖는 시적 화자의 감정, 정서, 진달래꽃을 통해서 이것을 표현하고 있구나. 그래서 뭐가 나와요?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근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 있다 없다? 있다. 왜? 문학도 논리적인 거야. 이해되겠어요? 어느 날 뜬금없이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 비문학이 됐든 문학이 됐든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언어로서 설득이 돼야 돼요. 알겠죠? 언어로서 설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논리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길에 뿌리오리다. 있죠? 그 꽃이 뭐요? 진달래꽃이죠. 알겠어요? 진달래꽃이죠. 그 진달래꽃을 뿌린다는 거예요. 뭔가 재 뿌린다 하는 거예요? 재 뿌린다는 거예요? 님이 가는 거를 재 뿌린다. 이게 아니잖아. 꽃을 뿌려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꽃길만 밟으소서. 있어 없어요? 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떠나게 될 때 뭐 해도 꽃을 갖다가 뿌려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뿌려준다고 해서 축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축복입니다. 오히려 나를 버리고 가는 사람이 뭐 해주고 있어요? 축복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진달래꽃 뭔가 관심을 가져야 돼? 이 진달래꽃을 통해서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지? 그런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 작품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문학도 마찬가지죠. 비문학도 그 속에서 뭘 판단할 때 주제를 갖다 끌어낼 때 뭐가 있어요? 지문 속에 답이 있잖아. 지문 속에 근거가 있잖아. 그러듯이 온전히 비문학과 문학이 같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속에도 뭐가 있다?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그걸 통해서 끄집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시를 갖다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일단 제목을 보라. 알겠죠? 두 번째로 뭐다 하면 상황과 정서를 살펴라. 알겠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이 뭐다? 태도. 그래서 이런 정서나 태도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난다? 주제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리됐죠? 쉽지요? 시 어렵지 않죠?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좀 더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더냐?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문법이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문법을 잘해야 비문학도 잘하고 문학도 잘한다. 그래서 문법이 뭐여야 되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좀 저녁 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문법이 지금 야간반을 통해서는 문법이 좀 나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좀 모르겠습니다.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 야간에 와서 문법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요. 학원과 협의하에 알겠어요?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간반이니까 야간반은 지금 순서가 좀 그렇게 해서 문법을 먼저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뭘 나가고 있죠? 문학을 먼저 나가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약간 양동작전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뭐 미리 예습하려고 한다면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가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들을 수 있어요. 어쩌거나 중요한 건 또 실강이 더 중요하잖아. 그래.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것이 좋죠. 여러분들 그것이 나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그잖아. 그리고 이 같은 기운을 갖고 있을 때, 같은 기운, 하고자 하는 기운, 그리고 국어라는 어떤 기운, 영어라는 어떤 기운, 같이 이 장소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보이지 않게. 텔레파시도 있는 거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있는 수업을 들어야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형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인강을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 같이 하는 게 좋을 거다. 알겠죠?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고. 자, 주제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문법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나왔지? 문장 구조. 문장 구조를 잘 기억하면 시를 갖다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국어는 무슨 중심의 국어라고 하지? 우리 국어는 무슨 중심의 국어? 서술어 중심. 다 같이 시작. 서술어 중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서술어 중심. 자, 김소리 진달래꽃을 계속 얘기해서 좀 여러분들 책상하려고 모르겠습니다만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가는 거죠.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가는 거죠. 누가 나를 보기 싫어서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가실 때는 나는 뭐야? 말없이 고이 보내줘. 나는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가신다면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뭐가 중요해요? 서술어. 영변의 약수한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게. 뿌리겠다. 나는 뿌리겠다. 중요하죠? 뿌리겠다. 뭐의 중심으로? 서술어 중심으로 이해하라. 알겠죠? 근데 서술어가 중심하다고 했는데 이해된다니까 중요한 거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서술어 부분이나 또는 뭐가 있냐면 수식어. 수식어. 이 수식어는 뭐가 되냐면 수식어에 뭐가 있죠? 대표적인 수식어는
주로 체연을 꾸며주는 뭐가 있고요, 같이? 관형. 이거 잘 알아두면 돼. 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거에 대한 이해한 다음에 실제 작품에 들어가서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형어가 있죠. 어떤 그 공무원 시험에서 시는 반드시 나온다, 안 나온다? 반드시 나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딱 정해져 있어. 대부분 요즘 보면 시, 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패턴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몇 문제? 네 문제가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네 문제가. 알겠죠? 20문제 네 문제는 많다, 적다? 20문제 네 문제는 많다, 적다? 많다. 시작. 많다. 네 문제는 많잖아. 네 문제. 문학에서 네 문제 나온다. 현대문학이 두 문제, 고전문학이 두 문제. 근데 사실 그 공부의 양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고전문학, 현대문학이 얼마나 많아, 양이. 그렇지? 근데 거기서 몇 문제? 두 문제. 거기다 중심은 뭘 주고 나온다, 같이? 시, 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대체적으로. 그런데 어느 날 뜬금없이 소설 빼고 수필을 넣기도 하고. 알겠죠? 또는 거기 뭘 빼고 소설 가다 빼고 뭐 소위 탈춤이랄지 뭐 이런 다른 것을 넣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좀 어느 정도는 캐치하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관여가 있고 뭐가 있어요, 다시? 부사가 있죠. 그렇죠? 자, 이런 부분에 뭐가 나타난다? 이 서술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서도 드러날 수 있지만 태도가 잘 드러나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관형어나 부사를 통해서 정서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김소리의 진달래 꽃이 있어 없어? 있지? 다시 한번 보면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면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있죠? 여기서 우리가 대처하는 게 말없이. 있어 없어요? 있죠? 말없이. 이런 것들이 말하고 뭐냐면 말없이, 원망 없이 보내주겠다. 말없이가 부사거든. 이런 속에 뭐가 들어야겠다? 정서가 담기겠다. 님이 나를 역겹다고 버리는 상황 속에서 나는 님에 대한 원망이 있다 없다? 없다. 원망이 없다는 거예요. 말없이 보내주겠다라는, 보내주겠다는 일종의 태도죠. 이해되겠습니까? 나는 원망 없이 보내주겠다. 자, 뭐가 중요하다? 서술어나 수식어를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기는 관여가 있고 뭐가 있다? 부사도 있다. 이해됐습니까? 참고해 두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이렇게 해서 문법에서의 문장 구조를 좀 이해하고 있다면 또 시를 갖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이런 정서나 대응 방식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더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 정서는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는 거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냐면 이쪽에 형상화 방법이라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보이게 할 때를 특별히 시각적 형상화. 시작. 시각적 형상화. 시각적 형상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 형상화는 형상화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한다? 시작. 시각적 형상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그렇겠죠. 우리가 님에 대한 어떤 나에 있었어야 어떤 헌신, 그 다음에 어떤 사랑, 이걸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것을 뭐 해야 돼? 구체화시켜야 할 거 아니야.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연변의 약산 진달래 꽃. 꽃을 갖다 들은 거야. 꽃은 사물이죠. 그 사물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나의 님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저기 됐나요? 보여주세요. 그렇죠?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물론 그게 통계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남자는 그냥 느낌적으로, 알겠어요? 아, 저 여자가 뭐 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라를 느낀다고 해요. 알겠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가끔 보면, 야, 정말 너는 누군가가 있죠? 우리 딸이 그러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어요? 남자친구가 있는 모양인데 그러더라고. 가는 그럼 너를 좋아하느냐? 그럴 때 가는 너를 좋아한다고 좋아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가 우리 딸 얘기인가 다른 사람 얘기가 물었는데 하도 혼성이 되네. 누구한테 들었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배려해 주는 마음. 뭐 해주는 마음? 만날 때 너 자기 어디야? 어느 쪽에 있어?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어디까지 가면 자기가 좀 편하겠구나. 알겠어요? 뭐 하겠구나. 내가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좀 더 가까이 갈게. 알겠죠? 너 이리 와.
내 위주로, 나에게 위주로 해서 네가 나에 가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는 내가 그쪽으로 먼저 가면 되겠다. 아니면 그곳에 좀 가깝게 내가 가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듣는 입장에서 보면,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나를 배려해 주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라고. 네가 뭐가 좋아서 그 남자는 너를 좋아하느냐 했더니 그런 것의 느낌이 좋다라고 하는 거. 뭔가 배려해 주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사랑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볼 때 그런구나. 그래서 남자는 뭐에 낫지? 느낌이야. 보여지는 것보다는 뭐다 낫지? 내가 널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작은 배려. 그 말을 듣고 내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뭐냐?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않거든? 뭐 여보 사랑해 뭐 이런 말 안 해요.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반찬, 어느 날 나왔을 때, 그때 기분이 좋아요. 나를 갖다가 나를 좀 관심 갖고 있구나. 그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는데 그 반찬을 만들어 놨으면 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럴 때 그거든. 나는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더라고. 여자는 뭔가가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하고 청각적으로 들려야 사랑한다. 그래서 굳이 사랑을 확인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거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야. 일반적인 어떤 그렇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김소리의 진달래꽃 이해할 수 있죠? 진달래꽃 시각적으로 보여줘. 시각적 형상화된 거야. 그리고 연변의 약선 진달래꽃 보여주는 거야. 그 꽃을 갖다 뭐한다? 뿌려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만큼 사랑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적으로 뭐한다? 구체화시켜서 보여주는 것. 알겠죠? 재밌잖아. 그러니까 문학은 그런 거야. 이런 정서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을까? 알겠죠? 그런 시각적 형상화. 여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어떤 수사법들 있잖아. 수사법, 표현상의 표현기법. 표현기법이 있죠? 표현기법. 표현기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표현기법이다 또는 뭐 수사법이라는 거.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뭐 같은 맥락 얘기했지만 여기 이것을 물어볼 수 있잖아. 이것을. 그래서 최근에 와서 시험 문제 가운데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작품의 표현상 특징으로 알맞는 거. 그걸 뭘 묻는 거야? 이 작품에서 이런 정서를 드러내놓는데 이 정서를 어떤 기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가? 그걸 하는 거야. 알겠죠? 뭐 수사법을 통해서 뭐 은유법을 사용한다든가 뭐 역설법을 사용한다든가 반어법을 사용한다든가 서리법을 사용한다든가 있어 없어요? 뭐 대꾸법을 사용한다든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표현적 기법 또 더 나아가서 뭐다? 어떠한 대상을 끌어올 때가 있어. 대상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드러내야 되겠지. 그걸 객관적 상감물이라고 그래. 뭐라고 얘기한다? 객관적 상감물. 그리고 어떤 사물을 통해서 나의 보이지 않는 감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야 할 거 아니야. 거기에 사용되는 그런 사물들을 객관적 상감물이라고 그래. 그런 객관적 상감물들 현실에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하는 거죠. 감정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 그런데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런 메커니즘만 알고 있다면 시를 접근하는데 쉽다 어렵다?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시에 있어서의 어떤 흐름이 있을 거다 말이에요. 시의 흐름. 이것이 뭐냐면 이 시의 흐름을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시작. 시상 전개 방식. 자, 일반적으로 비문학에도 역시 글의 전개 방식이 있어. 그렇지? 뭐 설명이다, 뭐 논증이다, 서사, 묘사 이런 전개 방식이 있어. 그러듯이 시에도 역시 뭐가 있다? 시상의 흐름을 갖다 이해하는 시상 전개 방식이 있다. 뭐 시간적 구성이 있다든가 공간적 구성이 있다든가 점층식 구성이 있다든가 대칭적 구조가 있다든가 수미 상관법이 있다든가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요? 뭐 성경 후정이 있다든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시상의 전개 방식이다. 이 중에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후정 방식. 있습니까? 앞에는 상황을 제시하고 그로부터 뒤에는 정서. 아주 일반적이죠. 아주 고전적인 방법. 앞에 상황을 갖다 제시하고 상황 속에 느끼는 시적 과제의 정서를 뒤에 놓는 성경 후정의 방식.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뭔가 강조를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수미상관법. 처음과 끝이 같은 맥락에, 같은 구조에, 같은 의미의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안정감과 의미적 강조를 주고자 하는 수미상관법.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표현적 기법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시의 어떤 해석 방법. 제가 처음에 뭘 하더라 나왔지? 절대 뭘 하러 나갔지? 제목을 한번 봐라. 제목이 주어져 있으면 제목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바로 뭘 살펴라? 상황을 살펴라.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에 처해 있는 상황을 살펴라. 그 상황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느낌으로 알아라. 알겠죠? 읽다 보면 느낌이 있어. 아, 부정적이구나. 아, 긍정적이구나. 지금 이별의 상황은 긍정적이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잖아. 부정적 상황.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에 있던 부정적 상황. 이것을 현대 시사에 비춰보면 우리는 일제 강점기라는 부정적 상황이 있어 없어? 있었지. 두 번째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은 6.25라는 또 부정적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60년대에 있어서의 자유당 시절의 독재적 상황 있어 없어요? 있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어서의 군사 독재 있어 없어? 있지.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라고 알고, 그 부정적인 상황 속에 갖고 있는 정서나 대응 방식이 뭔가라고 하는 거. 이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환경에 어떤 정서와 어떤 대응 방식을 갖고 있었는가, 그걸 궁금해하는 것.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뭐라고 했지? 화두로서 이해될 수 있는 두 단어.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의식적 단어. 다 같이 관심과 질문. 시작. 관심과 질문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알겠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관심과 질문. 그게 있어야 공부가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서 상황을 알고 그 상황 속에 갖는 시적 화자의 뭐다? 시적 화자나 시적 대상의 정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식. 뭐의 방식? 대응 방식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죠?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나타난 것은 뭐라고 했어요? 나치? 여기 나타난 건 형성화 방법이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정서나 이러한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형성화 방법, 구체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기억하라. 이것을 물어보면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수사법이랄지 시에서 주로 사용됐던 어떤 표현적인 기법들이 있어 없어? 근데 뭐 객관적 성감이랄지 뭐 감정이입이랄지 있죠? 뭐 주계 전도랄지 시적 허용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어 안 했어요? 했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니까 그 시 속에 사용되는 언어, 시어에 있어서의 어떤 그 소위 긍정적 시어인지 부정적 시어인지, 여기서 긍정적 시어라는 것은 주제를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 주제와 관련 있는 시어는 긍정적이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제와 관련이 없거나 그 주제에 반하는 것은 대체로 부정적 시어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정의됐습니까? 그런 것들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그 운율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죠. 운율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체로 시는 운율과 심상 중심 문학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음수율과 음보율의 개념을 알고 있으라고 했지. 음보율.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시가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뭐였다? 시작. 음보율이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좀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심상이라는 것은 이미지라고 했고, 그 이미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공감각적 심상. 생각나? 그렇죠? A라는 심상을 B라는 심상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감각적 심상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과 복합감각적 심상 또는 단일감각적 심상에 대한 기본적 이해.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단일감각적. 서로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을 복합감각적.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 가운데 아무래도 시는 길다 짧다? 짧은 글을 통해서 뭔가 자기적 정서를 드러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강인한 인상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겠지. 그래서 운율과 심상을 동원하는 것이다. 알겠죠? 뭘 동원한다? 운율과 심상. 그러니까 적어도 운율에 대해서, 심상에 대해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겠지 않느냐. 지난번 시험에도 그냥 시각적 이미지를 주로 활용했는데 다양한 이미지 좀 틀린다는 거지. 또 복합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 시각적 이미지만 있는데 복합 감각적이랄지, 또는 복합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는데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면 틀린다는 거지. 알겠어요? 공감각적 이미지는 A라는 이미지를 B라는 이미지로 돌려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됐어요? 참고하면 되겠다. 특히 태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42페이지 봐봐. 42페이지 봤습니까? 42페이지 거기 한 제목만 보고 갈까요? 그러니까 보면 첫 번째 보면 시적 화자의 대상에 대한 태도 유형이 있죠. 유형을 해서 보면 긍정적 태도가 있는가 하면 뭐가 있다지? 부정적 태도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긍정적 태도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근데 가난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난은 부정적 상황이지. 내가 지금 가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부정적 상황이지. 그런데 그래도 말이지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라고 한다면 뭐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그러면 긍정적이 되는 거지.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적 상황.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태도를 묻는 문제에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 예찬적 태도와 뭐가 있다 했지? 비판적 태도가 있지. 예찬적 태도와 뭐가 있다는 점? 비판적 태도가 있다. 대상에 대해서 예찬할 수도 있죠. 대상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적 대상이나 시적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그 흐름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뒤로 넘겨봐요. 44쪽에 가보면 반성적 태도와 뭐다 시작? 수용적 태도. 있어 없어요? 있지? 반성적 태도와 수용적 태도라고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거죠, 사실은. 근데 윤동주에 쉽게 쓰여진 시 있죠? 쉽게 쓰여진 시. 일단 뭐다? 쉽게 쓰여진 것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일단 제목이죠. 이거 진짜 대상이 되고 이 대상 왜 쉽게 쓰여졌을까? 뭘 가져야 돼? 쉽게 쓰여진 시야. 그렇지? 그러면 쉽게 쓰여진 시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읽다 보면 느낌이 오겠지. 쉽게 쓰여진 시가 긍정적인 것인지 부정적인 나오겠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부끄러운 일이 다 나왔지. 있잖아.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었지. 쉽게 쓰여지는 것은 뭐다 같이? 부끄러워진 거야. 나의 감정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뭐다? 그냥 너무나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다. 왜? 나라를 갖다 잃었다는 것. 지금 물론 시대적 환경을 좀 고려해서 이해하다면 윤동주가 살았던 시절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나라 잃은 슬픔.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주권을 잃은 상황에서 국권을 잃은 상황에서 갖는 시적화적 감정을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아니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철저한 고민과 고뇌가 없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냐. 그냥 슬프고 그냥 뭐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슬프고 그냥 괴롭고 이건 너무나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이 뭐다 같이?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지? 너무 기가 막히면 말 나와 안 나와? 기가 막히게 말이 안 나오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시를 쓴다는 것은 말로 하는 거 아니겠어? 언어로 표현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이렇게 쉽게 씌워지는 것은 그건 뭐예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죠. 정말 어처구니 없기 때문에 말조차도 할 수 없는, 말로서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의 그런 상황에서 아마 시적 화자가 부끄러움의 정서가 있었던 모양이죠. 정리됐습니까? 이것이 뭐냐? 반성적 태도죠. 이해됐나요? 반면에 그 밑에는 수용적 태도야. 수용적 태도 한번 볼까? 1003명에 귀천이라는 시가 잘 나와서 귀천이라는 것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런 뜻이거든. 이 하늘은 절대적인 어떤 세계, 생명의 어떤 본향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해되죠.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볕과 다음에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아름다운 이 세상 있죠? 아름다운이 관여 수식어죠? 관여잖아. 그리고 이 소풍 끝내는 날. 이 소풍이 뭐요? 이 세상의 소풍은 내가 인생의 인생. 그리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이잖아.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고 있어.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 상황 속에서 나는 돌아가리라 라고 했지. 돌아간다는 것은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그 하늘은 바로 뭐예요? 생명의 어떤 본향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뭐예요? 기꺼이 죽음을 수용하겠다는 얘기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죠. 내가 죽어야 생명의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야 본향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해서 귀천이라는 것은 다분히 수용적 태도, 죽음에 대한 수용적 태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거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개의치 않는 거지. 미래를 갖는 게 아니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달관적이라고 하는 거야. 달관. 뭔가 어떤 상황에 몰입되지 않고 개의치 않는 것을 달관적이라고 그래. 다 같이 시작. 달관적. 이해됐나요? 그러잖아. 달관적 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유에 대해서 달관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거래요. 소유에 대해서 달관하는 사람, 대표인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자, 그런 분들이 좀 살아 계시면 좋겠죠. 어른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막 종교인들에 대한 그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지만 대표적인 스님 가운데 하나 법정 스님이 있어 없어요? 있죠. 법정 스님. 무소유. 시작. 무소유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청정이라고 하는 것, 이 청정한 마음, 맑은 마음, 이 청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 이게 바로 종교인들의 마음이 돼야 된다. 그런 종교인들의 그런 청정한 마음이
선한 영향력이 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종교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 갖고 있지 않다. 더더구나 본래 대체적으로 종교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가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알겠죠? 전적으로 수행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청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그게 뭐가 될 수 있어? 힘이 있고 권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말해도 안 듣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요. 뭐 스님이 나와서 말하더라도, 뭐 신부님 나와서 말하더라도, 막 목사가 나와서 말하더라도 그런 말에 대해서 귀를 갖다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더 있다. 너나 잘해. 이렇게 비하냐?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정 스님의 좀 돌아가셨지만, 그러는 스님의 그 말이 참 귀감되는. 나는 뭐 크리스찬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 법정 스님 무소유라고 하는 그 개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던지는 화두 가운데 하나. 뭐 하지 않는, 달관하는 것. 소유의 욕망에서 달관하는 태도. 이해됐나요? 집착해서 달관하는 태도. 이거 상당히 중요한 요소. 이거서 수용적 태도는 다른 말로 달관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겠다. 정리됐습니까? 이런 태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의지적과 뭐에 대해 체념적인 것. 알겠죠? 보통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부정적 상황이 할지라도 긍정적인 태도가 나올까? 아니면 부정적인 태도가 나올까? 가끔 보면 어떤 저수지 같은 데나 호수 뭐 이런 데 가면 그 펜스 같은 데에 붙여놓는 것이 있어. 글귀가 있잖아. 알겠죠?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아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알겠죠? 막 이러는, 그리고 긴급전화 맵 라고 이렇게 있죠? 그런 것들이 이쪽에 있더라고. 어느 날 내가 그쪽에서 거닐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그런 문구가 있는 펜스에 찍었는가 봐.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비록 무슨 상황이랄지라도 시적 화제나 시적 대상이 부정적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태도가 나오는 것이 대부분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는 거죠. 알겠죠? 김소리 진달래꽃 도 부정적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나지 긍정적 태도가 나오잖아. 님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으로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겨서는 뭐냐면 49페이지에 49페이지 가기 전에 하나만 하고, 거기 47페이지. 47페이지 보면, 거기 밑에 보면 정서적 거리란 말이 있어요. 그렇지? 그다음 밑줄 자하고 별 2개. 정서적 거리. 그것만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정서적 거리. 이 정서적 거리라는 게 뭐냐? 자, 이 시의 해석 방법, 이거 좀 반드시 기억해두면 되겠고요. 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양상 흩어졌지만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뭐에 거리다지? 정서적 거리와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정서적 거리는 시적 대상과 시적 화자의 시적 화자의 심리적 거리, 시적 대상과 시적 화자의 심리적 거리를 뭐라고 한다? 시작. 정서적 거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거리가 가깝다, 그 다음에 멀다, 가까운 경우도 있고 먼 경우도 있다, 먼 경우도 있다. 가까운 이런 정서적 거리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정서적 거리가 뭐라고? 시적 화자와 대상 간의 심리적 거리를 뭐라고 한다? 같이 정서적 거리라고 한다. 이런 정서적 거리가 먼 경우도 있고 뭐도 있다? 가까운 경우도 있고. 그러면 가까운 경우는 뭘까? 가까운 경우는 일단 시적 화자 나가 시 속에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멀 때 가까운 대상에 대해서 애찬할 때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이렇게 해서 잘 나오는 서정주의 국화옆에서나 시에 보면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시적 대상은 누구야? 꽃이지. 근데 꽃이 누구와 같이 닮았다고 그래? 내 누님같이 생겼다고 그래. 아십니까? 그렇다면 친근하다 친근하지 않다? 대상에 대해서 친근한 거지. 그럼 그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거죠. 애찬하고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죠. 또는 뭐가 있냐면 감정이입한 경우 있어 없어요? 나의 감정을 대상에 이입한 경우 있죠.
동병상련으로서 같은 느낌이죠. 과부사정? 과부가 안다. 이해되나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시적 화자와 있어서 애찬하는 경우를 할지 또는 감정 이입한 경우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가깝다, 멀다, 시작. 가깝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도 정설거리가 가까운 경우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시문에 그날이 오면도 마찬가지죠.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 가운데 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거기 48페이지 봐봐. 48페이지 보면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와 정서적 거리가 먼 경우에 같이 먼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위에다 더 써놨습니다.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곳은 1인칭 화자의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정서적 거리가 가깝고 3인칭 화자는 서정적 자아가 숨어 객관적 거리를 유지한다. 알겠지? 그래서 정서적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 무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거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라고 먼데 산을 바라본다. 자, 거기 밑줄자 슬픈 있어 없어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그럼 저희 수식어 속에 뭐가 단단한다? 정서가 드러난다고 했죠. 그렇지? 모가지는 모가지, 어떤 모가지? 슬픈 모가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대상에 대한 정서거리가 가깝다, 멀다?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의 사슴은 바로 시적 화자 자신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할 때? 시적 화자 자신, 시적 화자의 분신, 시적 화자의 분신. 알겠죠? 또는 시적 화자와 동일시될 때 그만큼 대상에 대한 거리는 가깝다, 멀다?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예찬, 그 다음에 감정이익,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분신적인 측면일 때 가깝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한다? 멀다. 특히 대상을 3인칭으로 제시할 때 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볼까? 박모걸의 뭐가 있다? 산, 도, 화가 있습니다. 복숭아꽃, 산에 핀 복숭아꽃에 대해서 얘기하는 도화. 자, 산은 두강산, 보랏빛 석산, 산도와 두어송이, 산도와 나왔지? 중심 소재. 산도와 두어송이 보는데 봄눈 녹아 흐르는 옷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슬 발을 씻는다. 어때요? 시적 화자 나와 있지 않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상을 관찰하여 그래 나오고 있지? 일대 대체로 정서적 거리는 멀다, 가깝다? 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됐습니까? 참고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더빙 산도화에 나타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중심이 됐을까?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대상을 다 표현하고 있다? 주로 시각적 이미지. 무슨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형상화하겠다. 시각적 형상화. 시작. 시각적 형. 문학에서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것. 용어. 형상화라는 말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이 형상화는 문학과 비문학을 구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주로 과학이나 철학이나 역사적인 소재를 통해서 그걸 형상화해 놓은 것이 뭐다 같이? 그렇지. 문학이다. 그래서 문학과 비문학의 가장 큰 차이는 형상화의 유무성이다. 그래서 뭘 빼낼 수 없어? 문학은 형상화라는 말을 빼낼 수가 없다. 뭔가를 구체화한다. 그 뭔가가 뭐냐? 정서를 구체화했다. 알겠지? 정서를 형상화했다. 정서는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는 감정을 시각적으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알겠지? 다양한 표현적 기법을 통해서 드러낸다. 라는 그런 시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시에 대한 것들에 대해 얘기고 잠깐 이제 쉰 다음에 실제 작품 속에 들어가서 한번 이걸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쉽다 하겠습니다.